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로 KCL 2024년도 2월 15일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측정 불확도에서 통계학의 이론과 실습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해당되는 부분은 총 7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고요. 해당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측정 불확도의 부분과 통계학에 대한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리스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택소프트.co.kr, 스택클럽 모드.at 둘 중에 한 곳에 접속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밸류에드라는 시장성 분석,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측정 불확도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영상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www.stacksoft.co.kr 접속하시거나 스택클럽 모드.s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전혀 필요 없이 아래쪽에 가시면 교육 동영상 링크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경환 멤버스 소식, 그 안에 사경환 온라인 무료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글로 보기가 있으실 겁니다. 네, 구글로 보기로 보시면 여러가지 워크시트가 있으실 텐데요. 오른쪽에 쭉 가시면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쭉 가시게 되면 측정 불확도와 관련된 내용들과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측정 불확도는 2월 15일 날에 찍었던 한 7시간, 8시간짜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측정 불확도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다 유료 강의로 변환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강의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렸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강의가 진행될지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두 번째인 측정 불확도의 전반적인 용어, 절차, 적합성이 무엇인지, 적합성의 판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통계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용어부터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정학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한 학문인데요. 해당되는 모든 수준에 대한 불확실한 정도를 포괄할 수 있는 측량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값이라고 보는데 값에는 단위까지 들어간다. 값에는 단위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치와 단위까지 포함된 게 값이고, 해당되는 크기를 보는 것들은 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측정 결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전에도 질문해 주셨는데, 오차가 뭐냐, 신뢰 구간이 뭐냐, 측정 불확도가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오차는 핵심은 여러분들 제품 같은 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오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 사이를 우리는 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화장지가 있는데, 티슈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티슈가 있는데 얘가 50장짜리예요. 근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49부터 51장까지는 인정을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신뢰라는 것은 참값에 근접하느냐죠. 참값에 근접하느냐. 근데 이제 신뢰 구간에는 얘를 평균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평균이 들어가고요. n이 들어가요. n.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해당되는 s. 표준 편차.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는 표준 편차. 이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K라는 것은 포함인자 K. 포함인자에서 해당되는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이 오차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측정 불확도는 해당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 불확도 값과 신뢰 수준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차는 해당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대략적인 범위라고 봤을 때 측정 불확도에서는 n, 즉 개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포함인자 k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도에 포함되는 이게 모집단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거지. 이게 k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차하고 차이점을 이 정도로 공식이 더 복잡한 결과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K가 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T분포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 T분포표 생각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게 T분포표인데 T분포 이건 나중에 다 더 설명드릴 거예요. 요 안쪽의 숫자를 포함인자 K라고 합니다. 다시 이 안쪽에 있는 걸 뭐란다? 포함인자 K라고 합니다. 자, 설명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02가 있고 4.03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4.03으로 나오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작은 게 좋겠죠, 작은 게. 작아야 이 평균값으로부터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러겠죠? 이게 작아지려면 표본의 크기가 커야 돼요. 다시 한번 표본의 관측 개수가 많아야 돼요. 관측 개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 수준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신뢰 수준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90, 95, 99, 보통 95%를 씁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 정도가 되게끔, 요게 되게끔 포함인자 K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는 오차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불확도에서는 신뢰 수준이 얼마인가, 포함인자 K가 얼마인가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포함인자 K가 결정이 되면은 표본수가 알 수 있어요. 표본수를. 표본을 몇 개를 추정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5%고 2.62라면 95%에 다시 한번요. 95%에 2.56이었나요? 26이었죠. 그렇다면 표본수는 여기가 유효자유도가 9개니까 이거 플러스 1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표본수가 10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수가 10번을 테스트하는 게 좋은 건지 20번을 테스트하는 건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오차는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수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차이점인지는 아시겠죠? 뭘 아세요? 어려우면서. 어려우시면서. 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불확도인데요. 측정 불확도.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측정을 할 때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범위를 결정해준다. 그것이 우리가 측정 불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측정 불확도를 보시면 이 설명이 있는데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측정량에 대한 측정값의 분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 아닌 파라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우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미 아니다는 것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원래 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음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음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음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0부터 양수를 말합니다. 0부터 양수를 말하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아이고, 야야야. 분산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이 아닌 파라미터. 다시 뭐라고요? 음이 아닌 파라미터. 그러니까 0 이상의 양의 수가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측정 불확도라고 합니다. 자,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정도를 범위를 놔서 객관적으로 방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것은 단순하게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이 함수를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음수가 아닌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음수가 아니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면 우리가 그냥 더해버리면 0이 나오지만 실제 거리는 4잖아요. 그죠? 실제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실제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실제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음수가 아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음수가 아니게끔. 자, 음수가 아니게끔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 그쵸? 두 번째로는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는 방법. 다시 뭐라고요?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는 방법. 요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요게 더 좋은 추정량입니다. 얘가.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는 것이 더 좋은 추정량이 됩니다. 그냥 절대값보다. 선생님 왜 그런가요? 하시는데 증명하기 힘들어요. 증명하기 힘들어. 이게 더 좋아. 아셨죠? 그냥? 이건 깔고 가는 거야. 아셨죠? 이거 증명하시려면 많이 걸려요. 이거 넘어갑니다. 이게 더 좋은 추정량입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을 씌운 것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다시 한번 루트를 씌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산은 제곱을 쓰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다시 한번 루트로 한 번 더 쓰시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라는 자체가 음수가 안 나온다. 다시 한번 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음수가 나오지 안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측정 불확도 추정 절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측정 불확도가 무엇인가? 간단한 흐름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결정합니다. 이 함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어떤 함수를 통해서 구해라고 하고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쓰시면 돼요. 아셨죠? 얘는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불확도라고 나오시는데 A형과 B형으로 나와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얘는 측정 방법이 달라요. A형과 B형이 나와. 그리고 얘를 합성을 시켜. 근데 A만 나올 때도 있고 B만 나올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A만 나올 때도 있고 B만 나올 때도 있는데 얘를 동시에 나온다고 합성을 시켜요. 서로 간의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써야 돼요. 서로 간의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합성 표준 불확도를 계산을 해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포함이자 K 기억나시나요? 포함이자 K를 대충 곱해. 그거를 뭐라 한다? 우리는 확장 불확도라고 합니다. 확장 불확도.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더. 자, 우선은 각각의 표준 불확도를 구하는데 A형을 구하고 B형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라는 것을 계산을 해요. 근데 A형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A형은 그냥 관측을 통해서 얻어내기 때문에 얘는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B형이야. B형이 이미 알려져 있는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하게 되는데 이 B형이 조금 골치 아파요. 이 B형이. 그래서 얘네들의 가중치를 계산을 합니다. 가중치. 가중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감도계수로 해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편미분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 편미분도 상당히 옛날에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편미분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챗GPT에 물어보면 알아서 다 나와 이제. 이거 해서 편미분 구해줘요. 그러면 알아서 편미분까지 얘가 다 구해지기 때문에 엑셀로도 편미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해서 편미분 구해주세요. 그러면 엑셀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3.5는 안 돼요. 4.0이 돼야 돼요. 4.0을 하셔야 편미분을 구하게 됩니다. 그 편미분을 가지고 가중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요게 가중치예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냥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중치. 쉽게 말씀드려서 가중치하고 아까 전에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곱을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곱을 하고 각각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는 게 핵심이었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요?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우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가중치에 해당되는 값을 곱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각각을 더해. 그리고 얘를 루트를 씌워버려.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좀 어려워요. 이 과정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때려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여기가. 특히 감도계수 구하는 게. 근데 이것도 챗GPT에 이제 물어봐라. 감도계수로 물어보면 잘 안 나오고요. 편미분 해주세요. 그러면 편미분 값이 얘가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칠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아들내미가 지금 중2인데 걷기를 좀 싫어해요. 좀 느릿느릿해. 이렇게 막 같이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면은 그럽니다. 아들, 아빠 힘들어.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아빠도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먹히죠? 서로 간에 피곤하지만 가중치가 다르다고요. 체감상에 느끼는 가중치가 다르더라고요.
피곤한 정도가 서로 간에 다르다고. 제가 더 피곤할 수도 있어. 업어달라고 하는 이제 무겁게 되면 뭐하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무슨 말이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피곤하는 정도는 다르다라고요. 이게 가중되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셔야 돼. 가중치를 뭐라고? 각각 적용하시고 제곱을 씌운 다음에 더하고 루트를 씌워. 그러면 전반적인 해당되는 합성 표준 불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서로 간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유도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자유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자유도 여기는 어렵지 않게 구합니다. 여기는 매우 쉽게 구하는데 여기는 조금 공식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유도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도는 공식이 좀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얘도. 그냥 공식에 때려 넣으면 다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가. 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여기서 말하는 A형, B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A형이 뭐냐? B형이 뭐냐? 합성 표준 불확도가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데요. 자, 표준 불확도에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A형. 여기 나오시는 A형, 그 다음 B형 나오시는데 A형 따로 나오고요. B형 따로 나오고 각각 나오고 하나씩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자, A형은 실제 계산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따라서 A형은 실제 계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값을 A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통해서 바로 구하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배우실 A형 평가는 엑셀을 통해서 바로 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B형 평가입니다. 이제 A형이 아닌 시험 성적서 혹은 인용 정보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B형이라고 합니다. B형. 그 다음에 합성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A와 B의 가중치를 놓고 제곱을 하고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것을 말하게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그쵸? 말이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다시 설명드리면 뭐라고요? A를 통해서 구했고 B를 통해서 구했어. 근데 얘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가중치를 놓고 곱하고 제곱을 씌우고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 그게 뭐가 된다? 합성 표준 불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요. 제가 앞에서 가장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다? 제곱을 씌우고 루트를 씌운다. 왜? 음이 아닌 값으로 구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좋은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한 번씩 더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 포함이자 K입니다. 아까 전에 포함이자 K인데 T분포에서 나왔던 임계치가 나오는데 이 임계치는 해당되는 신뢰 수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 표본 해당되는 이 포함인자가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포함자가 뭐냐면 모집단으로부터 얼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포함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모집단으로부터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이 포함지가 가급적이면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작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평균값이고요. 다시요. 평균값이고요. 그 다음 얘가 포함이자 K예요. 얘가 포함이자 K. 그 다음에 해당되는 관찰값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얘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범위가 나올 거고 얘는 이 정도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요걸 선택하는 게 더 뭐가 된다? 해당되는 범위가 더 정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해당한 부분이 요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정밀하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된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포함인자가 매우 중요하다. 이 포함인자를 어디까지 쓸 것인가? 라는 것을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에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합성에다가 포함인자 K를 곱해요.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확장 불확도가 됩니다. 최종적인 확장 불확도가 됩니다. 자, 표준 불확도, 우리는 측정 불확도는 A형, B형도 측정 불확도예요. 얘도 측정 불확도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확장 불확도입니다. 요게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확장 불확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모델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그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A형과 B형으로 구분된다. 다시 뭐라고? A형 따로 B형 따로 구하게 되는데 A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계산을 하시면 측정만 제대로 하면 그냥 얻어내면 돼. A형은 어렵지 않아. 근데 B형이 좀 골치 아파. B형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걸 가지고 진행한다. 그 다음에 감도계수를 계산한다. 뭐라고? 다시 뭐라고요? 감도계수인데 이 감도계수는 미분을 통해서 편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편미분을 통해서 구하신 다음에 그냥 각각에 곱하시고 제곱을 씌운 다음에 더하고 루트를 씌워버린다. 그럼 뭐가 된다? 합성표준 불확도가 나온다. 합성표준 불확도에다가 포함인자 K를 곱하면 확장 불확도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자유도를 구하는 게 조금 공식이 조금 어려워요. 사승근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합성표준 불확도의 사승근, 앞에 놨던 거에 사승근, 자유도, 합계 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도 공식만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파트만 넘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근데 요즘은 챗GPT가 편미분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끝내준다. 그냥 종료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 불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 불확도는 아까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을 할 때 정확한 값, 정말로 정확한 값을 얻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불확실한 정도를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측정 불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측정 불확도의 정의에서는 검과 VIM, 빔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똑같은 말인데 얘는 측정 결과에 관련한 내용들, 이거는 사용된 정보를 가진다. 여기서 보시면 음이 아닌 거다 나오시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분산의 특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 분산은 어차피 음수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측정 결과에 따라서 얘는 사용된 정보를 기초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불확실한 정도 한번 다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알려져 있는 거죠. 자, 오차도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측정 불확도도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런데 분의 능은 그냥 양의 개수예요. 분의 능만 양의 개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자, 따라서 다시 설명드리면 분의 능의 2분의 1을 해야 오차나 측정 불확도의 범위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네. 분의 능은 실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의 능은 실제 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 평균값에 근접해야 되겠죠. 우리의 측정값이. 그렇겠죠? 우리의 규격 안에 들어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측정 불확도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규격 한계에 대해서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 한계는 하한값과 상한값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규격의 한계는 상한값과 하한값으로 구분되는데 상한값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상한값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거죠. 미세먼지 검출량 이런 것들은 양의 방향으로만 있지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는 그럴 경우는 0이 가장 좋은 거죠.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이니까. 자, 오염 물질도 어떻게 된다? 어디까지라고만 나와 있지 그 음수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해당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한값과 하한값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규격에서는 상한값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격 안에 우선은 포함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제품이. 그쵸? 여러분들? 규격 안에 우리의 제품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포함이 되는데 이 중앙에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언저리에 포함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가운데, 즉 중앙에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니까. 근데 언저리에 갈 때가 문제야. 다시 뭐라고요? 언저리에 가면 이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관측값이 여기 들어갔다면 얘가 정말로 합격이라 볼 수 있느냐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이에요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요. 이게 평균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측정 불확도의 범위를 계산을 해요. 범위를 계산해요. 그게 모두 안쪽에 들어간다면 우리 제품은 무조건 오케이가 돼. 근데 문제는 측정 불확도 범위가 얘가 일부가 벗어날 때가 문제예요. 일부가 벗어날 경우. 그렇다면 얘는 합격이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조금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겠죠. 자, 규격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합격이라고 보는 거고요.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불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규격 안에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합격. 벗어나면 불합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격을만 보는 거지 불합격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합격의 확률을 원하는 거지 불합격의 확률을 판단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의 확률을 보는 거예요. 합격의 확률을 알면 불합격의 확률을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1-를 하시게 되면 불합격의 확률을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시점은 뭐다? 합격이야. 다시 우리의 시점은 뭐라고요? 합격. 합격을 보는 거지 불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합격의 부분을 보게 되는데 자, 일부가 벗어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가 합격인데 합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불합격이 될 가능성이에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합격이라고 했는데 불합격으로 나중에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채택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채택은 합격을 채택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채택이라고 해요. 범위 안에 들어간 건 뭐라고요? 채택. 기무가서 채택이라고 하는데 합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벗어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기각. 그런데 우리는 채택을 했는데 기각될 확률. 그래서 얘를 채택의 오류라고 합니다. 채택을 했는데 오류라고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채택의 오류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제품은 유명한 명품이야. 근데 나만 사면 불량품이 들어와. 그게 뭐가 된다? 채택의 오류. 나만 이상한 거 들어와. 그럼 뭐라고요? 채택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얘가 상한값, 이쪽이 하한값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상한값, 하한값인데 우리의 측정값이 불확도까지 포함해서 모두 안쪽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쵸? 얘는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얘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일부가 벗어나는 거, 얘는 벗어나고 일부가 포함된 거. 얘는 중간에 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면 요거는 아주 좋은 제품 맞나요? 그리고 얘는 아주 부적합한 제품이니까 판단이 할 수 있어. 얘는 나쁘기 때문에 아예 판단이 가능하다고. 다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으면 돼. 근데 문제는 썼는데 불량이 나는 경우. 다시 뭐라고요? 남들이 좋다고 썼는데 불량이 날 경우. 이게 골치 아프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합격된 건 좋아. 그리고 불합격된 거. 그래, 그건 안 쓰면 돼, 우리가.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합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써봤더니 불량이 계속 나는 거야. 불량률이 계속 나와.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예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자, 소비자 측면에서 보자고요. 자, 소비자 측면. 자, 합격 규격에 들어가면 그래, 인정. 그래, 이건 불합격이니까 쓰지 마. 쓰지 마. 하면 돼.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을 했는데 일부가 벗어나. 그러면 얘는 채택의 오류예요. 얘는 뭐라고요? 채택의 오류. 이건 좋다고 판단했는데 고장이 나는 거야. 놔. 그러면 또 불량하면 또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채택의 오류. 얘는 뭐라 한다? 채택의 오류. 근데 얘는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좀 그렇고 얘는 어떤 의미냐면 불량인데 일부가 들어가. 다시 뭐라고요? 불량이라고 나오는데 일부가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생산자 측면에서는 좀 아쉽죠. 불량이라고 판단했는데 요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판단했는데 생산했는데 90개가 잘못되고 10개가 좋은 제품이 나왔어. 우연하게.
그러면 생산자 측면에서는 조금 기각을 했는데 포함을 했기 때문에 얘는 기각의 오류라고 해요. 이럴 때 뭐라고요? 불량이라고 났지만 일부가 좋은 제품이 들어와. 이걸 뭐란다? 우리는 기각의 오류라고 합니다. 기각의 오류. 근데 우리는 생산자의 시각을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시각을 봅니다. 근데 오류라는 것은 리스크는 이걸 동시에 다 보셔야 돼요. 요것도 문제고 요것도 문제야. 다시 뭐야? 불량이 났는데 포함이 되는 것도 문제고 합격인데 불량이 나는 것도 문제고 이 두 가지를 결합된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스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리스크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시 한번요. 제가 요즘 들어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코로나 검정 키트가 있어. 검정 키트가 있는데 이 검정 키트는 일반적으로 의학 쪽의 검정 키트는 정말로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얘가 감염됐는데 감염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이 안 됐는데 안 되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감염이 안 됐는데 감염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벗어났는데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들어갔는데 벗어나는 것도 문제예요. 이것을 둘 다 우리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리스크를 줄여야 돼. 이 리스크를 최소화로 줄여내는 거죠. 근데 요거는 별로 안 좋다. 그렇죠? 이런 문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드리면 1번과 6번 같은 경우는 모두 규격 안에 있으므로 명세서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5번하고 10번은 모두 벗어나기 때문에 명세서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나쁘지만 판단은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나쁘지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도 판단의 근거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번과 7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성보다는 적합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적합성보다는 부적합한 정도를 표현해준다라고 봅니다. 다시요. 얘는 적합한 가능성, 얘는 부적합한 가능성을 판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합과 부적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혈액형인데요. 아버지의 혈액형 A, 엄마의 혈액형 A가 되면 자녀의 혈액형은 A형 또는 O형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쵸? A형과 O형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자녀에 해당되는 부분의 혈액형을 봤더니 B형이 나오더라. AB형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의 친자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얘는 뭐라고요? 얘가 해당하는 부분이 나의 친자는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어. 하지만 A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 내 친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얘의 경우는 뭐라고요? 부적합한 정도는 판단하지만 A형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라고요? 100%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A형인 다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제 아들하고 딸내미는 제 성격 닮아서 제 친한 맞아. 말을 안 들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AA이기 때문에 B형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저는 극소심 AA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극소수 A입니다. AA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농담이 진담이 돼버리는 이 느낌이 좀 별로 좋진 않은데,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는 거죠. 뭐라고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얘를 벗어난다, 포함된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혈액형을 한번 다시 검사해봐야 돼요. 본인의 혈액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기 혈액형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0.0.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판단은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또 그럴 때는 DNA로 해야지. 그럴 때는 더 확실한 뭐라고? DNA로 해야지. 의심된다 그러면 DNA로 해야지 뭐. 자, 여기서 오차와 불확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질문 주셨는데 오차하고 불확도에 해당되는 차이가 뭐냐라고 나오시는데요. 오차는 그냥 간단하게 측정 결과에서 참값을 뺍니다. 다시 뭐라고요? 측정 결과에서 참값을 뺍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기준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기준이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측정값에서 해당되는 참값을 뺍니다. 참값을 빼는 것을 우리는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그러니까 참값에서 측정 결과를 빼는 게 아니에요. 측정 결과에서 참값을 빼는 것을 우리는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그런데 아까 불확도는 아까 그냥 보여드린 것처럼 n도 들어가죠. 표준 오차, 표준 편차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포함자 k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이 불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확도. 얘는 그냥 단순하게 뺀 거고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개그가 전혀 안 먹히는데. 오차에 대해서 이미지 만들어주세요. 불확도에 대해서 이미지 만들어주세요. 카툰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챗GPT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오차와 불확도에 대한 이미지 만들어주세요. 카툰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만들었겠죠. 히히히. 이런 것도 만들고, 이거 어제 엊그제 열심히 하니까 얘가, 저도 근데 한 번 손에 대면 계속 고쳐야 돼. 이게 문제야. 다시 뭐라고요? 한 번 손에 대는 순간 계속 고쳐야 돼.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해당되는 통계적 기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계가 좀 안 보여서. 자, 통계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통합하고, 요약하고, 계산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것은 아래쪽과 오른쪽으로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추가, 병합. 이것을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퍼즐로 표현하더라고요. 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의도가 잘 나와. 이것은 다시 뭐라고요? 끼워놓고 오른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쵸? 이렇게도 붙이고 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붙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 데이터를 함축해서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보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계산을 하죠.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근데 숫자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인사이트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이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측정 불확도에서는 이제 수집, 그다음에 요약, 계산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측정 불확도에서 많이 쓰는 것이 해당되는 통계학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집단과 이제 표본 집단입니다. 이제 모집단, 표본 집단도 역시 이미지를 또 생성을 했겠죠. 자, 모집단이라는 것은 전체 집단을 말합니다. 다시 모집단은 뭐라고요? 전체 집단. 표본 집단은 일부를 뽑아내는 거. 다시 한번 표본은 뭐라고? 일부를 뽑아내는 거. 뭐 이거는 어렵지 않으세요? 다시 모집단은 전체. 표본은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내가 원하는 시료를 뽑아내는 거. 요거를 우리는 샘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계학적으로는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 힘들어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일부를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일부를 뽑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이 어때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몇 개를 뽑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본 추출 방법은 워낙 많아서 이거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부를 잘 뽑아서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많은 수를 뽑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근데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사회과학적으로는 300개를 뽑아야 되고요. 통계학적으로는 30개는 뽑아야 됩니다. 30개. 30개는 뽑아야 되는데, 측정 불확도는 실제로 30개가 힘들어요. 힘들게. 특히 임상실험일 경우에는 5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힘들기 때문에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그거에 따라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의학계통에서는 적은 수를 어떻게 뽑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아직도 논문이 계속 나올 정도로 아직 표본 추출 방법에는 정확한 정도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표본수는 많은 게 좋다. 다시 표본수는 뭐라고요? 많을수록 좋다. 다시 표본수는 많을수록 평균으로 많이 수렴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각처에서 제가 간단한 의뢰료가 들어와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식중독 역학조사였을 거예요. 식중독 역학조사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식중독의 가장 핵심은 빨리 찾아내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많은 표본수가 더 중요해요. 많은 표본수. 그래야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 최대한 많은 수를 뽑아내야 그 원인 공통 인자를 잡아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20개 이하는 원인 불명이 많더라고. 20명 이하는 원인 불명이 많아. 근데 25개, 30개는 되는 순간부터 바로 사크가 돼요. 그래서 역시 30개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30개는 돼야 그 다음부터 모집단을 다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측정 불확도는 못 뽑아요. 30개를 할 수가 없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10개 정도로 추출하실 거예요. 10개 이하를 가지고 많이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뽑을 거냐, 어떤 방법을 뽑을 거냐는 여러분 원래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본 추출 방법만 따로 있어요. 근데 측정 불확도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하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따로 할게요. 아셨죠? 요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공부하는 것도 몇 년이 걸려요. 표본 추출 방법만 따로.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뽑아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이 어때요?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전체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의 시료를 뽑아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생산한 제품은 이래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시료에 따른 오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뽑을 때만 잘 뽑을 때도 있고 내가 뽑을 때만 잘못 뽑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수를 몇 개를 뽑느냐, 이것들이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차에는 표본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차는 뭐라고요? 표본수가 포함이 안 돼. 하지만 측정 불확도에서는 뭐라고요? 표본수가 포함을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 수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에서도 오차라는 부분은 다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측정 불확도는 거의 국제 통용이기 때문에 얘는 통과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당 측정 불확도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러면 나쁜 표현이지만 얘도 그래도 통과가 돼.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규격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차는 잘 안 돼요. 오차 부분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사례입니다. 자, A 제품을 생산하는데 오늘 생산한 제품이 총 1000개예요. 검사원 분께서 무작위로 20개를 추출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집단은 뭐가 될까요? 모집단은 오늘 생산을 한 거니까 뭐라고요? 오늘 생산한 1000개가 되겠죠. 그렇죠? 표본은요. 거기서 무작위로 뽑아낸 20개다.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표본 집단과 모집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가 되셨고요. 11시, 점심시간은 조금 40분에서 45분 드리려고 하니까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10분에 뵐게요. 네, 11시 10분에 뵙겠습니다.